반도체 강국이라는 얘기도 하죠. 그러면 거기서 반도체가 뭔지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에너지가 지금 현재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를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전환해서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 에너지 왜 제일 많이 써? 생산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걸 각각의 집으로 배송하는 게 되게 쉽습니다. 전선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전기 에너지로 보냈을 때 전기 제품들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쉽게 전환할 수 있어.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운송이 쉽고 전환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어떤 물질이 전류가 잘 흘러 멋진 말로 전기 전도도라고 얘기해요. 자, 어떤 물질들이 전류가 잘 흐르니 그걸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데요. 전기 전도도가 제일 큰 게 도체입니다. 도체의 전기가 제일 잘 흐르죠. 금속들을 얘기해요. 자, 그런가 하면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해서 전류를 차단하는 물체를 우리는 부도체라고 하는데 요즘은 부도체라는 단어 잘 안 써. 절연체라고 표현한다. 이 단어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부도체 대신에 절연체라는 단어를 요즘에 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도체보다는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지만 부도체보다는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주인공은 이 반도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가 얼마나 잘 흘러를 전기 전도도라는 숫자로 표현한다면 도체의 전기 전도도가 제일 크겠죠. 근데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전류가 흐르는 걸 얼마나 잘 막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저항입니다. 전기 전도도의 반대되는 말이 저항이죠. 그러면 저항이 제일 큰 게 누구야? 당연히 절연체가 저항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반도체고 그 다음이 도체겠죠. 그러면 너네 기억나니? 중학교 2학년 내용에서 배웠는데 저항이 제일 큰 아이들, 자, 그게 절연체인데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어떤 물질의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말해봐.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 중2 빨리 대답해.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뭐? 길이요.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물체의 길이에 의해서 저항이 결정돼 라고 배웠어요. 길이가 길수록 물체의 저항은 커져.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하나 더 있어. 그렇죠. 같은 물질일 때 단면적이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라고 하는 거 배웠습니다. 근데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4개란 말이야. 그러면 저항의 크기는 이거 2개 말고요. 저항의 크기를 결정한 또 다른 요소가 2개 더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의 뭡니까? 종류, 바로 이겁니다. 물질마다 똑같은 단면적, 똑같은 길이로 잘라내는 거야. 단면적을 S, 길이를 L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모든 물질들을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잘랐을 때 표준 저항 값을 구합니다. 그걸 그 물질의 비저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로우라고 써요. 그래서 모든 물질을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잘라놓고 비저항 값을 측정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로라고 쓰는데 비저항이 10인애가 있어. 비저항이 0.1인애가 있어. 비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고 비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비저항 값이 바로 전기 전도도의 역수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면접에 가서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을 아는 대로 얘기해봐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에 뭐 있어요? 중2 때 배웠다.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에 뭐 있니? 밀도, 색, 맛, 냄새 같은 인간의 오감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겉보기 성질. 또! 야, 중2들. 네, 비열도 있고요. 녹는 점, 끓는 점 있고요. 용해도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물질을 구분하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기 전도도 또는 비저항입니다. 알겠어?
이런 것들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라 그 값만 조사하면 얘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어요 라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근데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또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온도에 따른 저항의 크기다. 이겁니다. 자,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져요? 작아져요? 둘 다입니다. 어떤 애는 온도를 높일수록 저항이 커지는 물질이 있고 어떤 애는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저항이 작아지는 물질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온도를 높일 때 저항이 커지는 게 바로 도체입니다. 온도를 높이면 저항이 작아지는 게 바로 반도체 또는 부도체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온도예요. 여기가 저항입니다. 온도를 높일수록 저항이 커지는 물질이 있다면 얘는 빼박 도체입니다. 근데 온도를 높일수록 오히려 저항이 작아지는 물질들이 있어 라고 하면 하나는 부도체고 하나는 반도체인데 같은 온도에서 저항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같은 온도에서 저항이 더 큰 애가 바로 부도체, 같은 온도에서 저항이 작은 애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됐어. 그래서 온도에 따른 저항을 봐도 그 물질이 누군지 비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네 개에 의해서 저항이 결정되는 거야. 물질의 종류, 길이, 단면적, 온도. 그 중에서 저항값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면 저항은 온도에 따른 비저항값이 변합니다. 온도가 10도일 때 그 물질의 비저항값과 온도가 20도일 때 비저항값이 달라요. 온도에 따른 비저항값에다가 단면적분의 길이 하시면 이게 그 물질의 실제 저항값이야.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온도에 따른 비저항값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생략해서 단면적분의 길이의 저항은 비례해 라고 배운 것뿐이죠. 됐어. 그래서 우리는 실제 저항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면 돼. 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내신에서 뭐 나왔냐면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얘 이 굵기, 이 길이에서의 저항값이 얼마냐면 얘 저항값이 10이라고 치자. 근데 내가 얘를 됐어. 길이가 2배가 되게 잡아당겼어요. 길이가 2배가 되게 잡아당겼어요. 이때 얘 저항값은 얼마니? 요거 묻는 게 중학교 2학년 내신이죠. 이걸 묻는 게 중학교 2학년 내신이었죠. 저항 얼마 될게요? 이 물질을 2배 길게 잡아당겼다. 그 순간 얘의 저항은 얼마로 바뀝니까? 20. 또 그대로 또 저항을 이 물체를 2배 길게 잡아당깁니다. 그럼 길이는 2배 커졌습니다. 그럼 저항이 2배 커질까요?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단면적이 뭐 하고요? 줄어요. 실제로요. 아무리 물질을 길게 잡아당겨도 그 물질의 총 부피는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길이를 2배 길게 잡아당기는 순간 단면적은 절반으로 줍니다. 이 단면적이 2분의 1 S로 바뀌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저항값은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하는데 길이는 2배 커졌는데 단면적이 2분의 1 주네. 그러니까 얘는 저항이 그 순간 4배 커집니다. 그래서 저항값이 40이 되는 게 맞습니다. 되겠어? 이런 식의 느낌이야. 이런 식의 느낌이야. 그래서 저항이라는 건 단면적과 길이에 대해서 바뀌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항은 물질의 종류, 온도에 따라서도 변하는 성질을 갖는다. 이게 저항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저항의 크기에 따라 물질을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나눴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이 반도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아이가 누구니? 주기율표의 14족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되겠어? 14족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누군지 머릿속에서 막 생각해 보시고 자, 이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구조적 특징을 보면요. 됐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실은 원자는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돌턴이 얘기했지만 이거 구랍니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고요. 사실은 원자 속에는 성질이 다른 세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원자의 중심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원자핵이라고 하고 이 원자핵 속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라는 아이와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라고 하는 두 종류의 입자가 모여있는 공간이 원자핵이에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원자핵 속에 양성자만 들어있다면 모든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원자라는 단어를 쓰기 위한 조건 원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여야 된다? 중성일 때만을 원자로 부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까? 그 이유는 원자의 바깥쪽에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또 다른 입자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얘를 우리는 전자라고 부른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해 아시죠? 1번 원자 번호 몇 번? 11번입니다. 원자 번호 11번에 나트륨이 있는데 이때 이 원자 번호 어디서 따온 거게? 원자마다 원자 번호 다 달라요? 그렇죠. 이 원자 번호는 사실은 원자 속에 있는 양성자 수입니다. 그러니 나트륨이라는 성격을 띠려면 양성자가 원자핵 속에 11개 있어야 돼? 이 뜻입니다. 됐어? 네. 그러면 양성자가 11개 있는데 왜 중성이야? 그건 바로 바깥쪽에 양성자의 개수와 똑같은 개수만큼의 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가 바로 원자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양성자가 11개 있으면 전자도 11개 있어야 중성이니? 라고 얘기하면 11개 있으면 정확하게 중성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양성자 하나가 띠는 실제 정기적 세기와 전자 하나가 띠는 정기적 세기가 같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개수만 똑같으면 중성이라는 뜻이구나. 이 얘기인데 실제로 얘 정기적 세기, 실제 전하량은 각각 얼마냐면 양성자 하나는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수 플롱이에요. 전자는요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수 플롱이에요. 실제 정기적 세기가 같아서 개수만 같으면 중성이라는 게 맞습니다. 됐어. 근데 실제 전하량으로 그럼 11개 있으니까 정기적 세기가 얼마야? 이거 계산하기 더럽게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실제 값이 아니고 상대적 전하량으로 표현한다.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을 그냥 플러스 1로,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그냥 마이너스 1로 표현한다. 그러니 양성자가 11개 있다면 플러스 11의 세기의 전하를 갖고 전자가 11개 있으면 마이너스 11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돼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대적 세기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발견하는 과정들에 과학자들이 관여하겠죠. 이때 최초로 전자를 발견한 사람이 톰슨. 그리고 원자핵을 그 다음에 발견합니다. 처음에 발견된 게 전자. 두 번째가 발견된 게 바로 원자핵인데 원자핵을 발견한 사람이 러더퍼드. 그리고 나서 그 세 번째 수제자인 그래서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걸 발견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원자 속에 저 입자들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의 시대에 오면 원자 속에 세 종류의 입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러더퍼드는요. 원자핵 속에 11개의 전자가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11개가 이렇게 있어 라고 하는 이 구조를 여러분들 러더퍼드가 그린 거야. 근데 화학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러더퍼드 이후에 화학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열나 머리 좋은 사람이죠. 누구? 보어가 등장합니다. 보어라고 하는 과학자가 등장을 해서요. 러더퍼드가 알아낸 입자들이 있는 건 맞는데 러더퍼드가 그린 원자 모형 이거 틀렸어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라고 얘기하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걸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얘기해 드릴게요. 실제로요.
태양에서 엄청난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를 향해서 오는데 연락 다양한 에너지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지구에서 프리즘을 통해서 관찰을 하면 됐어. 빨주노초 파란도라고 하는 무지개의 색깔들이 나타나는 거잖아. 에너지 크기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우리 눈에서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햇빛을 통으로 프리즘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빨주노초 파란도가 이렇게 끊임없이 색깔로 나타나는 연속 스펙트럼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 모두 배운 거지. 그래서 이 상태가 나타나는지 보호가 그래서 햇빛을 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옌병할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고요. 중간에 군데 색깔이 없는 상태의 스펙트럼이 지구에서 관측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은 2였고 여기는 10이었고 이거는 15였는데 이 햇빛, 이 에너지 누가 먹었지?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와중에 이 빛을 누군가가 먹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관찰할 때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고 흡수 스펙트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이 빛을 흡수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해가 지고 나면 없어졌던 그 빛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빛들만 그대로 나타나는 그래서 누군가가 먹었던 빛을 다시 방출한 겁니다.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방출 스펙트럼만 중학교 2학년 때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을 합치시키면 연속 스펙트럼이 된단 말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왜 나타나? 그 원인을 보호는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원인을 설명할 때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햇빛이 올 때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라고 그랬죠? 아닙니다. 여기 성간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들이 우주 공간에 떠다니고 있어요. 그 수소라고 하는 애는 원자번호 1번인 거 아시죠? 그 원자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 있는 원자핵을 가지고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무슨 이유에선가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그걸 그대로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수소에 있는 전자는 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왜 방출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호는 새로운 원자 모형을 그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원자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고 바깥쪽에 전자는 아무데나 쟤처럼 떠다니는 게 아니고요. 전자가 들어있을 수 있는 여러 겹의 전자 껍질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는 전자 껍질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입니다.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이 전자 껍질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겹이 있어요. 양파처럼. 그래서 안쪽 껍질부터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껍질에 번호를 붙입니다. 되겠어? 그 껍질이 무한겹까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중 어떤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 있냐? 전자는 무조건 껍질 위에만 존재합니다. 껍질과 껍질 사이에 전자는 있을 수 없다 입니다. 자, 전자는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고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는데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 그 껍질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갖춘 전자만 들어갈 수 있다. 그 조건이 뭐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처럼 각각의 껍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껍질의 크기에 맞는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는 전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제일 안쪽에 있는 첫 번째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가 제일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야. 그거보다 윗껍질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되겠냐? 예를 들어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자는 에너지를 1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모든 전자들은 에너지가 1 가지고 있는 전자야.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4 가지고 있어야 돼. 세 번째 껍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9. 그래서 점점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윗껍질로 올라갈 수 있어. 그중 가장
가장 윗껍질인 무한번째 껍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한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되겠어? 이렇게 보호가 설명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윗껍질로 올라가는 거 가능해? 가능합니다. 자, 전자가 껍질을 이동하는 걸 전자가 이사가요. 전자의 이사현상, 전이현상이 일어납니다. 라는 거야. 엄마가 우리 목동에서 30평대에 사는데 우리도 좀 넓게 가서 살아볼까? 우리 됐어. 강남에 8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가자. 우리나라는 이사가 잘 없습니다. 가면 되죠. 조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되겠죠. 그것처럼 전자가 이사 가는 거 자유롭습니다. 딱 하나 그 껍질에 맞는 에너지만 갖출 수 있으면 가도 돼요. 한 번에 한 껍질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여러 껍질을 건너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차이가 얼마입니까? 3입니다. 그러니까 3에 해당되는 에너지만 가질 수 있으면 흡수할 수 있으면 너 올라가도 돼. 그래서 전자가 아래 껍질에 있다가 햇빛이 오면 자기가 껍질을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에 해당되는 빛만 싹 흡수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밑껍질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3만큼 흡수해서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로 이동하기 위해서 에너지 차이가 8이니까 8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흡수한 아이가 올라갑니다. 되겠어? 네. 자,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고 올라갔던 애가 발휘되면 집으로 돌아와야죠. 돌아오려면 흡수한 만큼을 그대로 뭐하니? 방출하면서 내려옵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이 에너지가 결정되어 있는 껍질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 또는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그만큼 방출을 하면서 내려오는 거야. 이것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설명한 사람이 보호입니다. 그래서 보호는 실제로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에너지를 통해서요.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도 정확하게 구현하는 사람. 그렇다면 껍질 번호가 n번일 때 가져야 되는 에너지 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1번 껍질일 때, 2번 껍질일 때 각각의 껍질마다 갖는 에너지 값을 구하는 식을 정확하게 만든 사람이 보호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껍질 번호의 제곱분의 k 상수만큼의 에너지를 각각 껍질이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윗껍질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크다 그랬는데요. 에너지가 너무 커서 무한번째 에너지의 값을 100만 이렇게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무한번째 에너지가 너무 커서 이때 에너지를 0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크니까 0으로 나. 그러면 0보다 에너지가 작은 애들은 에너지 값을 다 뭘로 놓습니까? 음수 값으로 놓습니다. 됐어. 그래서 각각의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 음수 값을 갖습니다. 껍질 번호의 제곱분의 K 상수. 그래서 13.1인데 우리 1로 놓고 계산할 겁니다. 알겠어? 이렇게 각각의 껍질마다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다는 건 전자의 껍질은 에너지 값이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의 양이 정해져 있는 껍질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껍질을 이동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 만약에 세 번째 껍질에 있다가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요.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 방출되는 에너지 값이 얼마야? 이런 거 묻습니다. 그럼 당연히 세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에서 두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를 뺀 만큼이 방출된 에너지겠죠? 그 방출된 에너지를 우리가 앞서 배웠습니다. HF로 계산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때요. 방출되는 에너지의 진동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진동수 F는 H분의 E3-E2로 계산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요. 이해돼? 괜찮겠어? 자, 그러면 이때 껍질마다 에너지가 정해져 있구나. 그 정해져 있는 껍질을 전자가 이동하기 위해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구나. 알겠어? 자, 그죠?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거기에 첫 번째 전자 껍질이 있죠. 그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을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에너지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입니다. 자, 무한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교우가 정해줬죠? 무한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 값을 우리는 0이라고 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첫 번째 껍질에서 무한 번째 껍질까지의 에너지 차이를 1로 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껍질은요? 라고 합니다. 두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셨어요? 두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껍질에서 무한 번째 껍질까지의 에너지 차이를 1로 놓는다면 나머지 껍질들 사이의 간격을 에너지 차이만큼 벌리려고요. 그래서 에너지 차이만큼 껍질과 껍질 사이를 벌려서 에너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눈으로 보게끔 하려고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껍질마다 에너지 차이가 등간격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첫 번째에서 무한 번째 껍질까지 에너지 차이가 1인데 두 번째 껍질과 첫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요 차이가 1 중에서 4분의 3만큼 납니다. 그러니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를 4분의 3만큼 벌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두 번째 껍질이야. 그리고 나면 그러면 세 번째 껍질은요? 라고 합니다. 세 번째 껍질은 에너지가 얼마냐면 세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9분의 1이야. 세 번째 껍질에서 무한 번째 껍질까지 남아있는 에너지가 4분의 1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무려 얼마나니? 36분의 5나죠. 그러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윗껍질로 갈수록 에너지 차이가 점점 줄어드네. 그래서 윗껍질로 갈수록 껍질과 껍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껍질과 껍질 사이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여기를 건너뛰어서 이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걸 건너뛰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만큼을 흡수한다는 얘기야. 그러니 이 간격이 넓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걸 전자 도약이라고 해요. 전자가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만큼을 흡수해야 전자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죠? 전자가 어디 있건 상관없는 거 아세요? 전자가 어디 있건 상관없이 이 전자들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옵니다. 적어도 4분의 3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니까. 맞죠? 전자들이 어디 있던 상관없이 그 전자들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방출하는 광선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외선 계열의 빛을 방출하면서 내려옵니다. 이걸 처음으로 관찰한 사람이 라이먼입니다. 그래서 라이먼 계열의 빛을 방출한다.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똑같이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오더라도 무한 번째 껍질에 있다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되는 에너지와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되는 에너지 차이가 물론 있겠지. 같은 자외선이라도 누가 더 큰 에너지? 첫 번째가 더 큰 에너지죠. 그래서 무한 번째 껍질에서요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된 에너지가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된 에너지보다는 큰 게 맞죠. 그래서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요, 됐죠?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사실은 진동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파장은 더 짧다라는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빛이 2번 빛보다 에너지가 더 크다 맞는 말이야. 1번 빛이 2번 빛보다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야? 맞는 얘기야. 근데 1번 빛보다 2번 빛의 파장이 더 크다고 해야 돼요. 파장은 에너지가 작을수록 더 크니까. 왜?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하니까. 되겠어? 또요. 전자가 어딨건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옵니다. 이때 이 광선이 바로
광선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광선인 거 아세요? 그 중에서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되는 빛이 빨간색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내려오는 아이가 초록색.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로 내려오는 애가 파란색. 그래서 이 삼원색을 이용해서 빛을 만들어내는 게 라이트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 이게 반도체를 이용한 LED 방식입니다. 이걸 삼성 핸드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자가 어디 있던 상관없이요. 그 전자가 세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세 번째로 됐어. 센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게 바로 적외선입니다. 이게 적외선이라는 걸 발견한 과학자가 파시엔입니다. 그래서 파시엔 계열 이렇게 보이죠. 과학자들이 이거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가시광 그 광선의 영역은 아셔야 돼요. 가장 센 게 자외선, 그 다음 가시광선, 그 다음 적외선.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되겠어? 그러면 보면은 무한 번째 껍질에 있다가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때가 자외선을 방출했다면 거꾸로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애가 무한 번째 껍질로 올라갈 때 자외선을 흡수해야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원자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원자라는 아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물질 중에 고체 물질이 있고 액체 물질이 있고 기체 물질이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종류가 있겠죠. 잠깐. 그 중에서요, 액체나 기체는 화학 시간에 배우는 거거든요. 액체나 기체 입장에서 보면 원자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서 A 원자에 원자 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번째 B라는 원자 핵의 바깥쪽에도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는데 충분히 멀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자와 전자 사이에 서로 밀어넣는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아무 데나 들어가. 그래서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게 액체나 기체야. 근데 물리 시간에 배우는 고체는 달라. 고체는요, 선생님이 점 하나 딱 찍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안에 원자는 100만 개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점 안에 원자가 100만 개쯤 들어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원자가 들어있고 두 번째 원자가 들어있을 때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거의 겹쳤다는 얘기입니다. 겹치게 되면 됐어. 여기에 두 번째 껍질에 있는 두 번째 원자에 있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겹쳐야 됩니다. 근데 전자는 절대 겹칠 수 없습니다. 지네들끼리 작용하는 trọng力이 가까이 있을 때 그 힘이 엄청 셉니다. 못 겹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얘네들끼리 밀어내는 반발력 때문에 첫 번째 껍질이 살짝 어긋나서 존재해서 거기에 전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아무리 세게 힘을 줘도 전자를 겹칠 수 없어. 살짝 어긋나. 자,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도 그렇겠죠. 근데 100만 개의 전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 다음 전자 C도 와야 되는데 그때 첫 번째 껍질에 이미 전자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자리 잡고 있어. 미는 힘은 더 세겠죠. 반발력에 의해서 겹칠 수 없죠. 전자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짓을 집에 가서 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서 겹치지 않게 줄을 100만 겹을 그어보세요. 겹치지 않게 줄을 100만 겹을 그어보시면 됩니다. 절대 겹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뾰족하게 깎아도 이렇게 줄을 100만 겹을 겹치다 보면 얘는 줄이 아니고 두꺼운 띠로 바뀌어요. 그래서 고체들은요, 전자 껍질의 구조를 띠지 않고 전자 띠의 구조를 띈다.
됐냐? 전자띠의 구조를 띱니다. 그죠? 전자들은 항상 아래쪽 껍질부터 들어가는 게 안정적이라서 안쪽 껍질부터 채워서 바깥쪽으로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껍질은 공간이 좁아서 전자들끼리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2개밖에 없고 그걸 뺀 나머지 껍질에는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이거 중학교 내용 배우면서 하셨을 텐데 전자띠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전자띠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에는 1개가 있어. 여기를 꽉 채우면 두 번째 띠에 전자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세 번째 띠. 이렇게 됩니다. 그중 몇 번째 띠까지 전자가 채워지던 상관없이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바깥쪽 띠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원자가 띠라고 합니다. 그 원자가 띠에 전자가 3개까지 채울 수 있는데 꼬맹아 전자가 2개밖에 안 채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전자가 꽉 채워져 있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원자가 띠에 전자가 꽉 채워져 있어? 덜 채워져 있어? 이 차이입니다. 그죠? 만약에 전자가 덜 채워져 있다면 나머지 전자들은 에너지 흡수할 필요 없이 옆에 있는 빈 공간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새끼들을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한다. 이 자유전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물체가 아닙니다. 근데 원자가 띠에 전자가 꽉 차 있어서 얘네들이 움직일 공간이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죠. 얘가 바로 그래서 불도체, 반도체. 그래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얘는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위는요. 이제 전자가 들어있지 않은 나머지 띠들이 존재합니다. 전자가 들어있지 않는 나머지 띠를 우리는 전도띠라고 하는데 보셨어요? 띠가 두꺼워지는데 문제는 위로 갈수록 띠 간격이 좁아지잖아요. 그럼 띠가 두꺼워지다 보면 띠와 띠가 뭐합니까? 겹쳐버려요. 그래서 그중 도체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겹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윗껍질로 올라갈 때 띠 간격만큼의 띠 도약을 해야 되니까 전자 도약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데 얘는 띠 간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할 필요 없이 전자가 위로도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얘가 바로 도체라서 전기 전도도가 크고 저항이 작은 겁니다. 되겠어? 거기에 비해서 절연체나 반도체는요. 원자가 띠에 전자가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빈 껍질인 전도띠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전도띠까지 전자가 도약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로는 여기를 건너뛸 만큼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아. 얘가 위로 갈 확률이 거의 제로인 아이. 걔가 바로 부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는요. 전도띠와 원자가띠 사이에 이 간격이 더럽게 좁습니다. 간격이 있는 건 맞는데 그 간격이 좁아서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로 충분히 여기 있는 전자가 건너갈 수 있어.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가는 순간 나머지들이 자유전자가 되면서 갑자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각각의 물질마다의 비저값이 결정되는 거다. 되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 나는 관심을 갖는 게 반도체라 그랬는데 그 반도체 중에 이 구조를 갖는 게 바로 14족 원소라 그랬어. 그러면 아까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중1 때 주기율품 다 외우셨죠? 14족에 누구 있니? 와이씨 14족에 누구 있습니까? 왜 이제 와?
자, 해보자. 주기율표 외웠어요? 주기율표 외웠으니까 13주기 누구냐? 수, 해, 리, 배, 분. 죽여보면 붕, 탄, 질, 산, 푸, 내, 나, 마, 알, 규, 인.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뭐지 이것들?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외워야지 시험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자, 이런 주기율표를 가는데요. 그 중에서 14족이 아까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중에서 탄소는 흑연과 다이아몬드를 주로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반도체 만들 때 안 씁니다. 우리가 반도체 만들 때 쓰는 14족 원소가 바로 규소. 이 규소를 과학 시간에는 규소라고 하는데 공학에서는 규소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하냐? 실리콘. 그래서 실리콘 밸리가 반도체 산업단지를 얘기합니다.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4족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선생님 5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14족의 대표적인 게 규소라서 우린 규소로 반도체를 만드는데 14족이라고 할 때 이 일자리 숫자가 뭐냐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얘기해요. 그걸 멋진 말로 체외곽 전자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규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4개 가지고 있는데 원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는 게 안정적이야? 8개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럼 이 8개를 채우려고 얘는요. 또 다른 자기와 똑같이 생긴 규소와 자기 전자 하나와 얘 전자 하나를 서로 공유해서 쓰는 공유결합을 합니다. 이쪽에도 규소와 공유결합을, 이쪽에 있는 규소와도 공유결합을, 이쪽에 있는 규소와도 공유결합을 하는 그 순간 안에 있는 하얀색 규소는 자기 전자가 8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규소들도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려고 또 다른 규소들과 공유결합을 하죠. 언제까지요? 원번째까지. 계속 그 옆에 있는 아이도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계속 이 결합을 반복해서 하는 게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되어 있는 게 모래입니다. 석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래에서 규소를 뽑아냅니다. 위에 있는 것도 결국 무조건 봐야 됩니다. 얘네들이 무조건.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걸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규소가 아니고 탄소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되겠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규소로 되어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이 순수 반도체입니다. 근데 아무리 반도체라도 도체만큼 전류가 잘 흐르진 못해.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를 마치 도체만큼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조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킵니다. 자, 공학에서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멋진 말로 뭐라고 한다? 너네도 알고 있다? 어떤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걸 공학에서는 도핑했어요. 도핑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법 약물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걸 도핑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도핑시킨다는 얘기는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를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핑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얘는 너무 한 종류의 원소만 있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규소 하나를 빼고 다른 원소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른 원소를 집어넣으면 이미 얘는 순수하지 않은 상태가 되죠. 그 상태를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불순물 반도체를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고 14족이 있던 자리에 이 규소 하나를 빼고 그 자리에 13족 또는 15족을 도핑합니다. 그죠? 생각해봐. 14족이 있던 자리에 너 규소 흰색 나와 라고 해서 얘 뺄 거야. 그러면 얘가 나오면서 기분 나쁘니까 지가 가지고 있던 전자 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이 자리에 빈 공간이 4개 생깁니다. 그 자리에 13족의 대표적인 알루미늄을 도핑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알루미늄이 들어가면서 걱정 마! 내가 꽉 채워줄게! 라고 하면서 알루미늄이 들어가는데 이 새끼는 들어가봤자 13족이야. 채 외곽의 전자 몇 개 있어? 3개밖에 없어. 그래서 그 3개의 전자를 여기 뽑으면서 꽉 찼다 이지라는 거야. 근데 알고 보세요. 이렇게 원자과 띠에 규소가 채워졌던 전자가 4개 있었는데 그 4개를 빼고 그 자리에 3개만 넣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뭐가 생깁니까? 전자가 없는 빈 구멍이 순간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구멍 공짜 쓰고요. 마이너스가 있던 자리에서 마이너스가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성격을 띠는 구멍처럼 느껴져. 그래서 우리가 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구멍이 생겨요. 멋진 말로 양봉이 생깁니다. 그 양봉이 생기는 순간 여기 있던 전자들은 에너지 흡수할 필요 없이 옆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잘 흐르게 되는 겁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양봉을 만들어서 전류가 잘 흐르게끔 만들어 놓은 이 13족을 도핑한 반도체를 우리는 마이너스는 네거티브, 그럼 플러스는 뭐라 그러니? 마이너스는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플러스는 이제 포지티브. 그래서 얘를 포지티브형 반도체, P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15족을 도핑해도 돼요. 15족을 도핑하면 아까 그 규소가 빠진 자리에 15족에 해당되는 누구 집어넣을 거야? 인 집어넣을 거야. 인이 들어가면서 걱정 마! 내가 채울게! 라고 하면서 인 들어간다? 근데 이 새끼는 15족이니까 몇 개 들고 들어가? 5개 들고 들어가. 그러니 4개의 빈자리가 있는데 5개의 전자를 채우려고 해! 근데 너네 알죠? 절대로 전자는 겹칠 수 없으니 마지막 5번째 전자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여기 꽉 채웠단 말이죠. 그럼 5번째 전자는 그 위에 있는 전도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전도띠에 들어간 이 전자는요, 나머지 빈 공간을 통해 자유롭게 움직이는 얘가 자유전자가 됩니다. 그래서 15족을 도핑하는 순간 자유전자가 만들어지죠. 그 자유전자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 자유전자는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니까 네거티브형 반도체, 얘가 바로 N형 반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종류,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이렇게 도핑돼서 만들어집니다. P형 반도체는 13족을 도핑해서 양봉이 만들어지는 거고, 양봉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류는 더 잘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양봉과 자유전자를 우리가 전하 나르게라는 순수한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전하 나르게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전류는 더 잘 흐릅니다. 되겠어? 자, 그중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반도체를 쓸 때 우리가 P형, N형 따로 쓰는 게 아니고요. 반쪽은 P형으로 만들어내고 반쪽은 N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 안에 P형과 N형이 들어있어요. 또는 한 덩어리 안에 이렇게 만듭니다. PNP 또는 NPN. 그래서 반도체는 이 두 종류예요. 한 덩어리 안에 반도체가 두 종류 있냐? 3개 들어있냐? 됐어. 이 중에서 한 덩어리 안에 반도체가 2개 들어있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둘을 영어에서는 W라고 하는데, 그죠? W이라고 하는데 더블. 그 W이라는 게 그리스어에서 듀오에서 왔대요. 그래서 그 듀오는 다이에서 왔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따서 반도체 2개가 한 세트인 얘를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이오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발광 다이오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도체 3개가 한 세트인 아이를 3개를 영어로 트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접두어를 따서 얘를 트랜지스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라는 건 반도체 3개가 한 세트구나 이런 느낌이야. 그 중에서 자, 다이오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는데, 다이오드는 여기가 P형이고 여기가 N형인데 이때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준 게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순방향 전압은 항상 P형 쪽이 플러스가 오게끔 거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못 외우면 병신. P2 알겠냐? 이렇게 거는 게 순방향이야. 그러면 여기를 플러스로 걸고 여기를 마이너스를 걸면 이때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인데 왜? 라고 하면 P형 반도체는 양봉이 드글드글한데 양봉은 플러스의 성격을 띠죠. 근데 플러스를 걸었으니까 이 새끼들이 밀립니다. 어느 쪽으로? 그 유명한 P형과 N형의 가운데 멋진 날 접합면 쪽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양봉이 여기 막 드득드득 붙어있어. 자, 반대편에 N형도 자유전자가 드글드글한데 마이너스를 걸었으니까 마이너스인 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밀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전자는요 옆에 빈 공간이 없어서 못 건너갔는데 양봉이라는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타고 전자가 아싸 그러면서 흐릅니다. 되겠어?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 전자가 N형에서 P형으로 건너간다는 얘기는 전류는 어디요? P형에서 N형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다이오드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대표 문제들은 못 풀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레벨 2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는 각각의 수업들이 다 다릅니다. 자, 거기 담당 선생님들 문제를 다 보낼 거니까 됐습니까? 그 문자에 맞춰서 책이랑 강의실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이 중간, 다음 주부터는 일정이 없고요. 9월 1일부터 영재가. 그래서 진혁이도 9월 1일부터 영재가. 그죠?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하고 전화를